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처음 배울 1단원은요,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단원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작품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 수업 들어갈게요. 1-1의 문학의 수용 파트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고요. 들어가 있는 작품은 요 세 가지 작품이죠. 오늘 배울 작품들. 자, 첫 번째 참 좋은 말이라는 자유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첫 번째 페이지는 17쪽이고요. 17쪽에 참 좋은 말 펴셨어요? 천양이의 참 좋은 말 체크 들어갈게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정리 작품 개관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작품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갈래. 자유시 서정시 아시죠? 형식 자유로운 자유시 감정을 푼 서정시 쓰셨어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그 다음에 성격은 성찰적. 성찰 아시죠? 성찰 깨달은 반성. 그 다음에 이 시는 잠언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성격에 잠언적이라는 거는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깨달음을 주는 깨닫게 만드는 그런 짧은 문장 식구 이런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졌다 해서 잠언적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주제는 좋은 말에 아름다움과 힘. 좋은 말에 아름다움과 힘. 주제 쓰셨죠? 특징 3가지 정리할게요. 특징 3가지. 특징 그 중에 첫 번째 1번 비슷한 문장 구조. 그리고 말이라는 특정 시어 반복. 온율 형성 방법이죠. 특징 1 비슷한 문장 구조. 그리고 말이라는 특정 시어 반복해서 온율 형성했다. 특징 두 번째 한 개의 연을 각각 삼행식 구성 쓰고 있죠. 두 번째 한 개의 연을 삼행식 구성해서 내용상 두 개의 연이 짝을 이루는 구조적 안정감. 다시 한 개의 연을 삼행으로 구성했고 각각 그게 다시 내용상 두 개씩 짝을 이루는 그러니까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짝을 이루는 구조적 안정감. 그 다음 세 번째 잠언적 내용 아까 말씀드렸어요. 잠언적 내용의 여러 식구들을 제시해서 깨달음과 성찰에 이르도록 유도. 세 번째 잠언적 내용의 여러 식구를 제시해서 깨달음과 성찰 이르게 만들었다. 유도. 되셨나요? 전체적인 구성은 1연부터 6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연이 짝을 이루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세 파트인 거죠. 1, 2연 하나, 그 다음 3, 4 두 번째, 5, 6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묶여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그 구조를 파악을 해봅시다. 첫 번째 1연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참 좋은 말 천양이. 자, 내 몸에서 가장 강한 것은 혀. 가장 강한 게 혀예요. 라고 표현을 했죠. 자, 가장 강한 것은 혀. 자, 거기 체크합니다. 혀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이죠, 말. 그치? 그래서 혀를 통해서 표현하는 말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정리합시다. 가장 강한 것은 혀라고 표현했는데 혀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사실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다 라고 표현한 거 정리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한 잎의 혀로 한 잎의 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혀라는 건 되게 약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약한 혀의 속성 그래서 한 잎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물리적으로 연약한 혀의 속성 제시. 한 잎의 혀로 참 좋은 말을 쓴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첫 번째 연 정리. 한 잎의 혀로 쓰는 참 좋은 말. 정리하실 수 있죠? 한 잎의 혀로 쓰는 참 좋은 말. 그 다음 두 번째 연. 미소를 한 600개나 가지고 싶다는 말. 자, 이 말은 뭐야? 미소를 한 600개나 가지고 싶대요. 이 말은 결국 뭐야? 미소를 항상 짓고 있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미소를 항상 짓고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웃는 것으로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뭔 소리야? 이 같은 경우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네가 행복하게 바라는 나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지. 그치? 그리고 오늘 죽을 사람처럼 사랑하라.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진실되게 사랑하라 라는 의미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요. 두 번째 여는요. 한 잎의 혀가 만들어낸, 쓰고 계시죠? 한 잎의 혀가 만들어낸 좋은 말들. 한 잎의 혀가 만들어낸 좋은 말들. 사랑, 소망, 뭐 요거랑 관련된 말인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두 개의 연이 짝을 이루는 구조라고. 그래서 1연하고 2연을 다시 묶으셔서 한 잎의 혀로 만든, 다시 묶어서 정리. 한 잎의 혀로 만든 소망과 사랑의 말. 한 잎의 혀로 만든, 한 잎의 혀로 만든 사랑과 소망의 말. 되셨죠? 자, 그럼 다시 3연 들어갈게요. 자, 내 마음에서 가장 강한 것은 뭐야? 가장 강한 것은 이번에는 슬픔이야, 슬픔. 자, 슬픔을 극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극복한 사람은 타인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은 슬픔이라고 표현. 여기다 쓸 수 있겠죠? 슬픔을 극복한 사람은 타인의 슬픔을 위로할 힘을 지니고 있어서. 자, 한 줄기의 슬픔으로 참 좋은 말에 힘이 된다. 구조는 같죠? 자, 역시나 여기까지 3연. 좋은 말에 힘이 되는, 정리. 좋은 말에 힘이 되는 한 줄기의 슬픔. 좋은 말에 힘이 되는 한 줄기의 슬픔. 그 다음 4연 넘어갑니다. 자, 바닥이 없다면 하늘도 없다는 말. 바닥 체크. 바닥은 보잘것없는 것, 하찮은 것,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 가장 낮은 것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물방울은 작지만 큰 그릇을 채운다. 물방울은 작은 것. 그치? 짧은 노래, 아주 짧은 거죠. 짧은 노래는 후렴이 없다는 말. 짧은 노래는 아주 짧은 것이지만 후렴이 없다라는 건 후렴은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반복이 필요 없다. 불필요한 반복, 그런 게 없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바닥, 제가 같이 표현을 해놨죠. 바닥, 물방울, 그리고 짧은 노래 다 보겠어요.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말들이죠.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세 줄 또 묶으셔서 사연은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말들, 위로와 희망.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말들. 그래서 위로와 희망. 그래서 역시나 얘도 짝을 이루어서 다시 3연 4연. 3연 4연은 다시 묶어서 정리. 한 줄기의 슬픔이 만든 위로와 희망의 말. 한 줄기의 슬픔이 만든 위로와 희망의 말. 정리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의 5연 6연. 5연 6연 볼게요. 자, 5연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말, 혀를 대신한 그 말로 바꾼 것 뿐이죠. 한 송이의 말로 참 좋은 말을 꽃피운다. 그래서 이 참 좋은 말이라는 건 결국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말. 그래서 이 부분 5연 정리합니다. 좋은 말을 꽃피우는 한 송이의 말. 좋은 말을 꽃피우는 한 송이의 말. 좋은 말을 꽃피우는 한 송이의 말. 정리하셨어요? 그 다음 자, 마지막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무슨 의미겠어? 내 머릿속에 아는 것과 가슴으로 실천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 요게 참 어렵고 힘들다. 뭐 이 말인 거지. 그치? 그래 가장 멀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일치하기가 참 힘들다.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는 말. 옛날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온다는 말. 요거는 존재의 지속적 순환. 계속 돌고 돈다는 의미예요. 존재의 지속적인 순환. 존재의 지속적인 순환. 그래서 마지막 6연 정리합니다. 한 송이의 말이 피워낸 좋은 말들. 삶의 이치. 자, 역시 묶으셔서 5연과 6연 정리합니다. 5연, 6연. 자, 5연하고 6연은요.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한번 한 송이의 말이 만든 위에서 혀, 슬픔, 이번엔 말이죠. 한 송이의 말이 만든 삶의 이치가 담긴 말.
한 송이의 말이 만든 삶의 이치가 담긴 말. 정리하셨어요? 자, 시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기본 포인트는 뭔지 아시겠죠? 이런 참 좋은 말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말들, 이런 것들의 힘에 대한 얘기를 표현한 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1은 이제 내용 마무리 됐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가 나오는데요. 유명한 시죠. 페이지는 21쪽 넘어갈게요. 21쪽. 21쪽. 오케이. 오, 손이 뚝. 자, 수라라는 백석의 시입니다. 역시나 간단하게 작품 개간 정리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문 들어갈게요. 갈래는 앞에 있는 시와 마찬가지예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유시 서정시. 자유시 서정시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격, 일상적, 일상의 경험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이고 경험적이고 감상적이다. 성격은 일상적, 경험적, 감상적 하셨어요? 주제 쓸게요. 해체된 가족 공동체. 자, 이 사람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아픔.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아픔. 그리고 회복에 대한 열망. 해체된 가족 공동체의 아픔. 그리고 회복에 대한 열망. 자, 특징 세 가지만 써요. 첫 번째. 시적 대상을 의인화해서 표현했다. 시적 대상 의인화. 두 번째.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는 시적 화자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는 시적 화자의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시상전개 시가 쭉 흘러간다는 얘기. 세 번째, 무심함에서 무심하단 말 아시죠? 무심함, 서러움, 슬픔, 화살표를 연결하세요. 무심함에서 서러움, 서러움에서 슬픔으로 변화되는 화자 내면의 섬세한 감정 묘사. 무심함, 서러움, 그리고 슬픔으로 변화되는 화자 내면의 섬세한 감정 묘사. 자, 이제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제목을 보시면 이 수라라는 제목 보이시죠? 수라라에 되는 거 여기 나와 있는데 아수라의 줄임말이고요. 원래 되게 막 혼잡하고 난세라고 표현하는 어지럽고 막 불안한 그런 세상을 수라라고 표현을 해요. 아수라장 할 때 나오는 그 수라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요걸 의미하는 거 수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부터 들어갈게요. 자, 1연.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떨어져 내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 자, 대상이 나와요. 거미 새끼 하나. 자, 거미 새끼 하나 나왔고요. 방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나의 심리, 나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무심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무심함. 아무 마음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요. 이해되셨죠? 대상에 대한 나의 행동, 그리고 심리. 이해되셨죠? 자, 그런 밤이 어떤 밤이었어? 차디찬 밤이었어. 자, 차디찬 밤은요, 아주 춥고 추운 밤. 그래서 거기에다 쓰세요.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시키는 그런 단어. 차디찬 밤. 거미 가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 부각. 물론 이 당시가 일제강점기여서 일제강점 하에 우리 민족의 삶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 비극적 상황 알고 계시고. 자, 거기까지 첫 번째 연. 자, 1연 정리합니다. 1연. 거미 새끼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거미 새끼 아무 생각 없이 쓸어버림.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요. 언젠가 나와있어요. 언젠가 그 어느 땐가 뭐 이런 표현. 자, 새끼거미 쓸려나간 곳에 그곳에 고자리 고기. 이번엔 누가 왔어? 두 번째 대상이 나와. 이번에는 큰 거미가 왔다. 큰 거미. 얘가 두 번째 대상이죠. 그래서 그 큰 거미는 그 새끼 거미의 어미라고 보는 거야.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
맨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잖아. 자, 두 번째 대상이 왔을 때 가슴이 찌릿해서 아, 얘가 새끼 찾으러 왔구나.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 가슴이 찌릿했다. 이 부분.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안타까움. 쓰고 계시죠? 안타까움. 그리고 화자의 감정 개입이죠. 내 감정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움, 감정 개입. 그러나 나는 또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또 그 큰 거미를 쓸어서 이번에도 문 밖으로 버리며 요게 나의 행위인 거죠. 자, 찬 바퀴돌 아주 추운 곳이야. 아주 추운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새끼가 있으니까 새끼 있는 대로 가라 라고 하면서 감정이 또다시 어떻게 서러워한다. 짜릿하고 서러워한다. 자, 그래서 아까 무심하다라는 거에서 서러움으로 바뀌었죠. 자, 왜 서러워졌느냐? 내가 버린 거미 가족에 대한 이제 감정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다 쓰세요. 거미 가족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안타까움. 거미 가족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화자의 감정이 심화되기 시작. 화자의 감정이 심화되기 시작. 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연 정리합니다. 자, 어떻게 정리하시냐? 큰 거미를 새끼 있는 대로 가라며 쓰고 계시죠? 큰 거미를 새끼 있는 대로 가라며 문 밖으로 쓸어버리고 서러워함. 어쨌든 또 버렸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자, 근데 1원에서는 감정이 없었어. 그래서 사실 내용도 되게 짧았어. 그치? 보이지? 자, 그랬는데 2원에서 조금 길어졌어. 그쵸? 4행으로 늘어났죠? 조금 서러워졌어. 근데 3연 보세요. 엄청 길어졌죠. 감정의 깊이가 엄청나게 세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연의 길이를 통해서도 이 화자내면의 섬세한 감정 묘사, 감정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연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 내 가슴이 좀 아렸어. 그랬는데 그런 가슴이 쌌기도 전에, 가라앉기도 전에 어디에서? 뭔가 수식하는 말이 많아. 잘 봐. 어디에선가 좁쌀 알만한 그런 알에서 조그만 알에서 가재. 이제 금방 깨인 것 같은 거기에다 발도 채 서지 못하는 무척 적은 새끼거미. 앞에 나왔던 새끼거미보다 더 적은 아주 작은 새끼거미. 얘가 세 번째 대상이죠. 얘가 이번에는 또 어디야?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거미 가족을 다 죽이는구나. 그치? 큰 거미 없는 곳으로 와서 아물아물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나는 어때? 가슴이 그냥 터지는 거지. 그리고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서 밀었어. 내 위에 올라타라. 자, 근데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요. 나를 무서위라는 거 무섭게 여기며 달아나 버리며 나를 또 서럽게 하네요. 가슴 메이고 서럽고. 자, 그래서 나는요. 이 작은 것을요. 아주 작은 무척 작은 새끼거미를 아주 고이 소중하게 보드러운 종이에 받쳐서 알겠죠? 또 물론 문 밖이에요. 또 문 밖으로 버리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생각한 건 뭐냐. 이것에 엄마나 누나나 형, 왜 얘보다 더 컸던 애들이니까 얘네가 가까이에서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슬퍼한다. 찍어버려놓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야. 이것에 엄마나 누나나 형이 가까이에서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거미를 사람처럼 표현했죠. 여기서 나오는 거 의인법이고요. 쉽게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요게 이 거미 가족에게 내가 바라는 거거든요. 좋으련만 하고 요거는 어쨌든 간에 거미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로 인한 거긴 하지만 다 째졌죠. 그치? 그래서 붕괴된 걸 쓰세요. 붕괴된 가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붕괴된 가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뭐가 나오냐. 문밖이라는 이 곳이에요. 이 문밖은 내가 거미 가족들을 버린 곳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춥고 앞에서도 나오지만 매우 춥고 위험한 곳이에요. 매우 춥고 위험한 곳이지만 중요한 건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있는 나의 가족들이 있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가족 공동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장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밖이라는 곳은요,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춥고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간인 거지. 이해됐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연 정리합니다. 거미가족의 재회를 소망하며, 세 번째, 거미가족의 재회를 소망하며, 거미가족의 재회를 소망하며, 새끼거미를 쓸어버림. 새끼거미를 쓸어버림. 자, 그 다음 넘어가시는데, 그 뒤에 보면, 활동하기에 보면, 나이덕의 모두의 잠이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위에 간단하게 작품 정리만 합시다. 못 위에서, 거의 간단히,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제시했고요. 그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통해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포인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감정.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포인트는 연민. 심리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작품은요.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박민규의 소설이거든요. 고등학생인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에요. 자, 일단 거기 역시나 페이지는 25쪽이고요. 25쪽.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볼 거니까 작품 개관부터 먼저 거기 빈칸에 정리하세요. 25쪽. 자, 갈래는 현대소설이고요. 현대소설 쓰고 계시나요? 현대소설. 자, 그리고 단편소설.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격은 풍자, 희극. 재밌다는 뜻이지? 풍자, 희극. 그리고 환상적이다. 풍자적, 희극적, 환상적. 그 다음 주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들의 삶.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 그 다음에 특징 4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재치 있는 표현, 개성적 문체, 희극적 재미를 주고 있다. 자, 특징 1, 재치 있는 표현, 개성적 문체로 희극적인 재미. 두 번째, 문단이나 문장 부호 등을 독특하게 사용했다. 이런 걸 잘 보시면 되겠죠? 문단이나 문장 부호 등을 독특하게 사용했다. 세 번째, 환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결말. 환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결말로 상징적 의미 표현. 그 다음 네 번째, 대화를, 원래 대화가 따옴표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별도의 표시 없이 표현했거든요. 자, 네 번째, 대화를 별도의 표기 없이 글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서술. 네 번째, 대화를 별도의 표기 없이 글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서술. 정리하셨죠? 자,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나의 산수라고 돼 있어요.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화성인들은 좋겠다. 자, 요거 체크합니다. 화성인들은 좋겠다. 자, 현실에 대한 불만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런 문장이에요. 정리. 현실에 대한 불만족 우회적으로 표현. 그의 여름은 너무 무더워서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접근은 했다. 상고의 여름방학, 거기 상고 있어, 상업고등학교.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길어서 그런 상념에라도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루하니까. 자, 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야? 나는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인 거잖아. 그러니까 집안이 별로 좋진 않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주인공의 경제적 형편을 제시하는 거. 주인공의 경제적 형편.
넉넉하지 않아. 오후엔 주유소, 밤에는 편의점. 아, 힘들겠다, 그치? 있으나 마나한 여자애들이 일터마다 있긴 했지만 있으나 마나 했으므로 지루하긴 마찬가지야. 자, 비하자면 여기서부터 비유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있으나 마나한 별들을 지나 지구까지 오던 태양광선이 나 같은 기분이었을까? 덥지도 않고 멀고 먼 화성. 자, 여기까지 묶으시고 여기까지 표현한 거는요. 지루하고 답답한 기분을 재치있게 표현한 부분이고요. 우주의 별들을 얘기하죠. 지루하고 답답한 기분을 재치있게 표현. 자, 그리고 특이한 거 있죠. 덥지도 않고 멀고 먼 화성 보이죠? 쉼표를 되게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그치? 거기다 쓰세요. 빈번한 쉼표 사용. 빈번한, 자주 쓴다는 뜻이야. 빈번한 쉼표 사용. 지루함을 없애고 리듬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산문이다 보니까, 그치? 쉼표의 빈번한 사용이고요. 지루함을 없애고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일터를 돌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마련인데 모쪼록 그의 여름이 그러했단 생각이다. 주유소에서는요, 줄치죠. 주유소에서는 시간당 1,500원, 편의점에서는 1,000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불만이 가득했다. 오, 금요 장난 아니네, 그치? 시급이. 자, 그래서 급료가 매우 낮은 직장을,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다라는 얘기고. 자, 나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자,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대와는 달리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조건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시작은 하지만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 그런 불편한 혹은 불공평한 그런 조건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다라는 의미거든요. 편의점의 사장은 이러면서 세상을 배운다라고 말했지만 2,000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거기 2,000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비판적 인식. 뭐야? 그럼 당신 자식에겐 왜 팍팍 주는데? 를 떠나서 아니 못해도 나는 2,000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는 늘 생각을 했어.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그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불만스러운 거야. 아, 글쎄 1,000원이라니 덥기만 덥고 짜디짠 지구. 덥기만 덥고 요거 체크. 불공평하고 부당한. 중요한 거. 불공평하고 부당한 현실을 재치있게 표현. 불공평하고 부당한 현실을 재치있게 표현했다. 자, 여기까지 발단 첫 번째. 발단 1. 여기서 드러난 건 그거지 뭐.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의 모습이 제시가 되어 있죠. 발단 1. 적은 보수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치형이 가게를 찾아온 것은 코치형 체크. 나에게 아르바이트 소개해주는 인물이에요. 가게를 찾아온 건 그 무렵의 새벽이었느냐? 어떠냐? 좋아요. 이게 사실은 대화거든요. 그치? 대화인데 이 대화를 따옴표를 묶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문장 속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요거는 사실 대화글이에요. 자, 편의점 알바 역시 코치형의 소개를 얻은 것이므로 좋다고밖에 말할 도리가 없었어요. 지역의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었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요모조모 코치하기 좋아하는 인물이야.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선 하나를 꺼내서 그에게 건넸어요.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웃으며 말은 했지만 알고나 드세요. 제 인생의 25분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 알고나 드세요. 제 인생의 25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소한 것도 돈을 따져야 할 만큼, 거기 체크합니다. 사소한 것도 돈을 따져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라는 의미도 되고요. 사소한 것도 돈을 따져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 그리고 계산적 태도이기도 해요. 내 인생의 25분을 내가 너한테 줬다. 뭐 이런 의미 되죠. 이것도 재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시계를 쳐다보며 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일하는 데는 사장이 꼴통이라서 말이야. 오늘도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지 뭐야. 어우, 요즘 이거 난리인데, 그치? 자, 여기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지 뭐냐. 자, 이건 뭐예요? 사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 사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비판적 태도. 미투야겠네, 미투. 그치? 자, 나 참 그래도 되는 거냐? 하고 그 다음 되고 말고를 떠나. 여기서부터 또다시 되고 말고를 떠나 허벅지를 만진다면 시간당 10,000원은 줘야 되는 거 뭐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 만지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러고 고작 1,000원을 주는 게 나쁜 짓이야. 그러고도 1,000원을 줘, 이 새끼.
자, 일단 이 사람은요, 지금 상황이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성추행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돈을 적게 받는 게 문제야. 성추행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가 가장 최고야? 그치, 돈. 돈이 가장 최고의 최우선의 가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이해되셨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건 그렇고 너 푸시업 잘하냐? 푸시업이라뇨? 팔굽혀펴기 말이다. 아, 무조건 잘한다고 나는 대답을 했다. 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치? 무조건 잘한다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또 다른 일을 얻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야만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 그걸 무조건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때도 이미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나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페이가 세. 시간당 3,000원인데 대신 몸이 좀 힘들어. 3,000원이요? 앞뒤 잴 것도 없이 여기. 앞뒤 잴 것도 없이 시간당 3,000원이란 말이 귀가 확 뚫렸어. 어우씨, 몇 배야. 그러니까 제목이 아까 나의 산수였잖아. 나의 계산인 거지. 그치? 산수로만 봤을 때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자, 내 주변에 이런 고부가 같이 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제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갑자기 확 고도 산업 사회 일원으로 성장한 느낌. 자, 이런 것도 재치 있는 표현. 표현이 참, 그쵸? 좋고 말고요. 비하자면 또다시 앞에 나왔던 거 수성과 금성과 지구를 만나 비로소 화성에 다다른 태양광선이 바로 나 같은 기분일까. 있으나 마나의 바드나 마나의 지구 안녕. 나 기분 좋았단 얘기야. 이해되죠? 자, 나 기분 좋아진 거를 재치있게 표현한 부분. 자, 그 다음 문단 보죠. 자,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 됐어요. 푸시맨 보여요? 지금도 있나 푸시맨이? 아, 나도 안 간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지하철역 안에 승객들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사람을 푸시맨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야. 자, 좋은 점은 전철을 공짜로 탄다는 거, 팔힘이 세진다는 거, 게다가 다른 알바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라는 거야. 이를테면 여기를 마친 다음에 슬슬 역을 나가서 한따까리 하면 한따까리 요거는 이 따까리라는 게 알긴 아시죠? 심부름 맡아서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좀 낮춰서 부른 거 따까리. 그것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야. 아주 깔끔해. 공사 소속이니까 지불 확실하지 돈 꼭 준다는 얘기죠. 운동되니 밥맛도 좋아. 그러니까 잠 잘 자고 주유소 일도 계속하고 코치형의 코치가 쉬지도 않고 이어진 까닭은 바로 까닭이었지만 자, 중요한 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 사람 다른 무엇보다도 이유는 3,000원이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경제적인 이유였다. 이유는 짧고 요약하자면 짧고 굵게 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요점은 아주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요. 요 단어가 나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을 집약적으로 제시한 부분. 나의 가치관을 집약적 제시. 아, 이거군요.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코치형이 어리둥절한 표현은 지었지만 확실히 그런 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산수이다. 제목이죠. 아까 소제목 나왔죠? 나의 산수, 나의 계산. 자, 요거는 결국 뭐냐면요. 나의 산수라는 말은 거기다 쓰세요. 자기 나름대로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자기 나름대로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이게 나의 계산 방식이야. 이게 나의 산수야. 뭐 이런 거죠. 나의 가치관이야. 뭐 이런 표현인 거야. 웃건 말건 세상에는 그런 산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 있게 마련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발단 2. 내가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뭐? 푸시맨.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발단 2. 코치형의 소개로 쓰고 계시죠? 코치형의 소개로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됨.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됨.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거기에 미안하구나 라고 나와있죠.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책감. 가족의 생계를 넉넉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거기다 쓰세요. 가족의 생계를 넉넉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넉넉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곳에 대한 자책감.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 소리. 내가 일만 한다 하면 늘 같은 소리야. 내가 일만 한다 하면 늘 같은 소리야, 여기. 그러니까 아빠는 가장으로서 미안한 거지, 그치?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는 거야. 처음엔 들을만 했는데 결국 들으나 마나 이제 돼버린 지가 오래야. 나이 45세 시간당 3,500원. 이것이 아버지의 산수. 아빠 가슴 아프지, 그치? 응.
자, 박봉에 시달리는 거죠. 아버지의 현실. 여하튼 무슨 상사라는 거는 뭐 상업적 활동을 하는 그런 회사, 그런 상사에 다녔는데 여하튼 무슨 상사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이야. 딱 한 번 나는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어. 중학교 때 일인데 중학생 때 도시락을 갖다 준 심부름이었어. 약도가 틀렸나? 엄마가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나 확인을 해서 근처에 골목을 서성였어.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하튼 그곳에 있기는 한 그런 사무실. 자, 근데 어떤 모습이냐 보이죠?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둑한 골목, 형광등, 칠이 벗겨진 목조의 문. 혹시 외국인가? 뭔지 뭐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 아버지 회사의 열악한 모습. 아버지 회사의 열악한 모습. 자, 혹시 외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을씨년스러운 거. 을씨년. 되게 기분 나쁜. 왠지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곳인 거야. 자, 그래서 아버지의 직장이 그만큼 불안정한 곳, 별로 좋지 못한 곳, 환경이 그런 곳이라는 의미죠. 깜짝이야. 그런 단어가 머릿속에 있었다니. 넉넉한 환경은 아니어도, 여기까지 묵으세요. 넉넉한 환경은 아니어도 제법 메탈리카 같은 거를 듣던 시절이었어. 거기. 여기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넉넉하진 않았지만 내가 좀 즐길 건 즐기고 이러면서 살았다라는 거. 메탈리카는 밴드 이름이에요. 헤비메탈 밴드. 그래도 세상은 뭔가 ESP, 플라잉 V와 같은 그런 모델, 그런 게 아닐까 하면서 막연한 생각을 나는 했었어요. 이 막연한 생각 체크하세요. 막연한 생각. 이 막연한 생각은 현실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막연한. 뭐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현실에 대한 낭만적 생각. 그런 걸 했는데, 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온 얼굴의 아버지가 가냘픈 표정으로 사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뭘 갖게 된 거, 그치?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된 거지. 체크. 아버지의 삶에 대한 연민. 아버지의 삶에 대한 연민. 아버지 저 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전개 1. 전개 1.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삶을 목격하게 되죠. 정리하고 계시죠? 전개원.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삶, 되게 힘들죠. 열악하고 비루한 그런 아버지의 삶을 목격하게 됨. 자, 그 다음 원래 좀 노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자 체크합니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되어버렸다. 이제 성장하신 거죠. 삶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야.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나의 산수와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자, 그거 체크하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나의 산수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소년, 마냥 꿈꾸는 소년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 적응하고자 하는 태도죠. 그거 체크. 철없는 소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철없는 소년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적응하고자 하는 태도. 아마도 그랬다고 지금의 나는 생각한다. 근데 그것은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니었으며 누구를 원망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말 그대로 수였던 거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에 거의 줄치고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줄치시죠?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태도.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태도. 자, 근데 야, 세상 한방이야. 이거 누구야? 내 친구들. 좀 놀던 내 친구들, 어울리던 친구들, 친구들 한탕 주위에 전형적 인물들. 어울리던 친구들이 안쓰럽다는 투로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이들도 같은 산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니들도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는 거지. 넌 뭘 할 건데? 나 글쎄 요새 연예계가 어떨까 싶은데? 야, 요새 연예계 무슨 자신감이지? 자, 거기 한방이 통하는 분야가 연예계라고 생각하는 거지. 요즘 아닌데, 그치? 거기. 자, 거기다 쓰세요. 현실을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태도. 뭐 안 되면 연예인 하지 뭐 이런 느낌이네. 그치? 현실을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태도. 하셨나요? 현실을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태도. 자, 그 다음.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발견하게 마련이다. 물론 세상에는 수학의 정도가 필요한 인생도 있겠지만 수학 체크 수학. 여기에서 산수가 아니라 수학이라고 표현했죠. 그치? 요거는 상위 계층이 살아가는, 가슴 아프다. 수학. 상위 계층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상위 계층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대부분의 삶은 산수에서 끝장이다. 산수. 요거는 하위 계층. 후하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지. 산수. 하위 계층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높은 가지의 잎을 따먹듯 균등하고 소소한 돈을 가까스로 더하고 빼다 보면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산수만 필요해. 어느새 삶은 저물기 마련이다. 삶이 끝난다. The end.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 줄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 The end. 어쩌면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거나 혹은 그 연산의 답을 보았거나 혹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을지도 모르리다. 여기 이거 줄 쳐야 된다. 어디냐? 자, 혹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을지도 모를 일. 나도 아버지처럼 결국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비루하게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들었죠. 요즘은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일 없다고. 그래서 계층의 대물림을 깨달았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계속 가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요런 느낌을 이제 알게 됐다. 깨달음이죠. 즉 그런 셈이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는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았다. 산수. 가슴 아프다. 자, 이 산수는요. 사회에서의 자신의 경제적 계급. 사회에서의 자신의 경제적 계급.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목.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목. 자, 그리고 느낌만으로 아버지 돈 좀 줘와 같은 말을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참으로 나의 산수란.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 이건 나의 산수예요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다음부터 정기적금 또 한 통의 자유적금. 자, 시급 1,500원과 1,000원이 따로따로 쌓여가는 통장들을 생각을 하면 자, 요거는 뭐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착실하게 돈을 벌어서 모으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거기다 쓰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불공정한 현실에서 불공정한 현실에 내가 적응한 방법, 적응한 나의 방법, 나 나름의 방법.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방법이자 불공정한 현실에 적응한 나의 방법. 세상에 힘든 일은 없었다. 말할 것 같으면 내 주변은 주로 그랬다. 코치 형만 해도 통장이 5개다. 코치 형네는 여기서부터 또 묶으세요. 코치 형네는 아버지가 없지만 우리 집처럼 병든 할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쌤쌤이다. 이 집도 참 힘든 집이네요. 그쵸? 자, 거기 체크합니다. 나와 코치 형의 상황이 비슷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제시. 코치 형의 상황을 제시한 건데 나와 코치 형의 상황이 비슷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그 외에는 말을 안 해서 더 이상은 모르겠다. 자, 들은 바 중학생 때 코치 형은 본드로 유명한 소년이었다. 본드 먹던 그 양아치 형? 동네 무서운 형? 뭐 이런 형. 자, 한다. 그 무렵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 누구나 자신의 산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나의 산수.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자, 두 번째 정리합니다. 전개2고요. 전개2. 전개2까지. 사람들에게 거기다 씁니다.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산수가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산수가 있음을 깨닫고 변화한 나. 됐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산수가 있음을 깨닫고 변화한 나. 자,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뒷부분 줄거리예요. 나는 계속해서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지하철 타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러다가 나의 엄마가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자, 요거는 거기다 쓰세요. 현실에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 했어요? 현실에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 자,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집을 나갔어. 자, 얼마 후
자, 어머니가 퇴원을 하고요. 자, 나는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냈어요. 할머니 아까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여름방학 끝난 후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나의 산수에 따라서 가족을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나는 어느 날 지하철 플랫폼에서 아빠가 집 나갔다 그랬었잖아.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기린, 아까 환상적으로 끝난다 그랬었지. 응. 그래서 기린, 아까 제목이랑 연결되는 거, 기린을 만나서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근황을 알려줬대요. 자, 이 기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 기린은요, 자본주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 기린은 상징적 의미를 가진 존재죠. 자본주의 현실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를 살아가는 존재 상징.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단원에서 얘네 말고 또 다른 작품들이 그 뒤에 더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그 내용만 적어두시고 넘어가요. 그리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이 고무신이라는 작품 보이죠? 페이지는 32페이지고요. 이 고무신은 거기 옆에다가 현대시조예요. 현대시조.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죠. 여기까지가 초장. 그 다음에 인정. 여기까지가 중장. 그 다음에 내려가서 모양은 되게 특이하게 파격적으로 표현해놨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종장이거든요. 장순환이라는 사람이 쓴 그 현대 시조고요. 좀 유격이나 아니면 그 행을 배열하는 거를 좀 파격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애고요.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요. 겨울철에 시골집 풍경을 보고 느끼는 그런 인정, 사람들 간의 인정을 표현한 현대 시조예요. 뭐 줄표도 들어가 있고 사각형도 들어가 있고 글자 크기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게 변화를 주어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려고 노력한 그런 시조예요. 간단하게 핵심 정리만 정리를 하면 초장에는요. 눈보라가 날리는, 거기 쓰세요. 눈보라 날리는 삭막한 도로의 전경. 눈보라 날리는 삭막한 도로의 전경을 표현한 거. 두 번째, 퍼뜩 차창으로 스쳐가는 인정, 이제 차창을 스쳐가는 따스한 인정. 그 차창을 통해서 나는 인정을 받다 뭐 이거지. 외딴집 섬돌에 놓여있는 그 신발 놓는 돌 있잖아요. 하나, 둘, 세 켤레 고무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종장에는요, 어느 시골 마을 외딴집의 단란한 풍경, 전경 됐어요? 다시 초장은 눈보라 날리는 삭막한 도로의 전경, 중장은 차창을 스쳐가는 따스한 인정, 세 번째 종장 어느 시골 마을 외딴집의 단란한 전경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정희성의 그 전문강의 사불시코라는 거는 정말 유명한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 발표됐던 그런 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힘겨워질 것도 없는,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던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담담한 어조로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노동자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데 강이나 달 이런 이미지랑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되게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희생당한 그런 노동자들의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 고발적인, 현실 비판적인 시예요.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의 애환 이걸 주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내용만 역시나 간단히 정리하시면 1, 2, 3, 4행 1, 2, 3, 4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여기까지에다가 먼저 강물을 통해 발견한 삶의 의미 하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자 쭈그려 담배나 피우며 역시나 나는 돌아갈 뿐이더라. 여기가 두 번째 삶의 비애감 그리고 체념적 태도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색감바닥 썩은 물에 달뜨네 여기까지 세 번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
우리도 저와 같아서 흐리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얼마나 가난한 거야. 그런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해. 여기까지 마지막.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 현실에 대한 체념적 태도. 더 이상 뭐 바꿀 게 없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 또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간 작품. 태만식의 태평천하 아시죠?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 반민족적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는 그런 인물, 그런 윤직원에 대한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이제 비판하면서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경어체 사용한 거, 사투리 사용한 거, 비속어, 판소리, 사설 문체, 판소리 대본 그런 문체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부정적 인물을 희화화한 그래서 가장 풍자적이고 가장 비판적인 당대 현실을 비판한 일제강점하의 현실을 이기적이고 배금주의적인 그런 현실을 비판한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부분은 거기 어디냐면 여기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여기는 뭐냐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손자 종아기에 대한 윤직원의 분노가 드러나 있는 부분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손자 종아기에 대한 윤직원의 분노 거기가 나와 있는 부분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윤직원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당대 사회를 풍자한 그런 비판적 소설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문학의 수용에 관련된 작품들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문학 생산 그 단원에 관련된 또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어요.